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저부심 안국선입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죠.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이제 총평이죠. 총평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잘 들었으니까 이제 3부에서 본격적으로 단답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9문제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이 학력평가를 보고 나서 이 해설 강의를 뭐 어려운 문제만 듣는 것도, 내가 못 풀었던 문제만 듣는 것도 좋은데요, 또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내가 또 다른 시각으로 풀 수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맞은 문제들은 조금 빠른 속도로 해서 한번 들어보면서 이건 아는 개념이네, 맞아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자, 22번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단답형 첫 번째 문제는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직접 나누기, 그리고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머지 정리. 만약에 선생님 저 이 세 가지를 딱 듣자마자 저 그 문제 다 아는데요 하시면은 솔직히 23번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그 뭐더라 하시는 친구는 들어보셔야 돼요. 자, 22번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직접 나눗셈. 이제 수능 보는 날까지 아마 직접 나눗셈을 할 일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없긴 할 건데, 우리가 1학년 때 이런 걸 배웠다라는 측면에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직접 나눗셈으로 이제 얘를 나머지를 구해보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수 나눗셈이랑 비슷하게 했었죠. 어떻게? 여기에 있는 x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녀석을 x-1로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써줬었죠. 그런 다음에 x의 세제곱을 맞춰주기 위해서 x에다가 뭘 곱해 x세제곱이 되니 x의 제곱을 곱해줘야, 그럼 얘네들을 곱해서 여기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을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빼줬죠. x세제곱은 사라져버려요. 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빼주면 3배 x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서 x에다가 뭘 곱해야지 3x제곱이 되니 하면은 여기다 뭐를 3x를 써줬더래요. 그렇게 곱해주면 여기 밑에 뭐가 온다? x 3x 곱해주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3x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해서 빼주면 6x가 나타날 것이고, 아니다, 마이너스 2x를 빼먹을 뻔했네요. 얘 내려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6x를 빼니까 플러스 4x가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4x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하기 4를 써주면 4x에다가 마이너스 8 해서 빼주면 8이 된다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근데 이렇게 일일이 나누는 게 첫 번째 솔루션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조금 손쉽게 나눠보자 라고 하는 게 조립제법이죠. 뭐를? 나누고자 하는 다항식의 개수를 차례대로 1, x제곱의 개수 1, 1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2, 그리고 상수항은 0이더라. 그 다음에 x-2를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을 여기다 써주고 1 내려오고,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4가 되고, 곱해서 8이 되고 더해서 8이 되면 얘가 뭐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나머지가 되고, 여기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되더라? 몫의 개수 1, 3, 4였었죠. 맞나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 자, 결국 이 문제에서 사실 우리에게 요구했었던 것은 너 이 개념 아니? 나머지 정리 아니? 우리의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였더라? 어떤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누면 몫을 내가 qx라고 했을 때 1차식으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상수가 될 것이고, 우리 x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은 알파를 집어넣어서, 즉 이 1차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값을 좌우변에 동시에 집어넣으면은 f알파가 뭐와 같다? 나머지 r과 같다. 즉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힘들게 갈 것이 아니라 몫은 안 물어봤어, 나머지만 물어봤어? 야, 너 fx가 돼. 너를 fx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의 나머지는 x-2를 0으로 만들도록 하는 x값 얼마? 2를 집어넣자 해서 f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세요. 2를 집어넣으면 뭐다? 2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어서 사라져 얼마? 8이 된다 해서 그냥 요렇게 선생님이 그냥 썼지만 사실 거의 암산으로 2 집어넣어서 8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해서 나머지 정리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단답형.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는 함수 fx가 이제 무리함수예요. 루트 x-2 더하기 2에 대하여 f의 역함수에다가 7을 집어넣은 f 역함수 7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자, 얘도 두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얘의 값만을 물어봤어요. 역함수가 뭔지 별로 안 궁금하대. 그냥 네 값이 얼마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풀어보는 방법은 f의 역함수에다가 7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얼마인지 몰라. 너 a가 되라 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면 역함수의 기본적인 성질, 역함수에 7을 넣었을 때 a야? 그러면 원래 함수 f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7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f에다가 x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어. 야, a 들어가. 더하기 2 이퀄 7이 된다. 이 이항시켜주세요. 루트의 a-2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럼 우리의 a-2는 루트 속에 얼마가 돼야 될 것이다? 25가 돼야 될 것이다. a 값이 27이고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a니까 너가 답이네.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답만 내고자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어떤 수학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보자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면 아예 역함수 구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역함수. 우리 함수 f가 y는 루트의 x-2에다가 2를 더하는 이런 함수였는데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더라? 일단 이 식을 x를 y에 대해서 표현해주게 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2를 이항시켜주세요. y-2는 뭐가 되고 루트의 x-2가 될 것이고 좌우변을 제곱해주면 y-2의 제곱은 뭐가 되고 x-2가 될 것이고 x만 남기고 이항시켜서 이렇게 써주면 x는 y-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라고 써준 다음에 x를 y에 대하여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x랑 y 위치를 바꿔주면 우리의 역함수는 누가 된다? y는 x-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가 되어서 여기에 역함수에다가 7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7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f 역함수의 7, 요 값은 x자리에 7을 집어넣어서 7 빼기 2의 제곱에다 더하기 2가 되어서 얼마? 27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까지 그냥 끄덕끄덕 하고 내려오시면은 선생님 잘 푸셨네요 하고 얘기 생각하시 들었다면은 반성하셔야 돼요. 왜요? 뭘 반성해야 되죠? 역함수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 뭔지 맞춰봐요. 3초 줄게요. 3, 2, 1. 너무 빨랐어요? 자, 뭐예요? 역함수 구할 때 역함수의 정의역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걸 항상 우리는 가슴 속에 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데서 허점 걸려가지고 틀릴 때 있어요. 역함수 구할 때 항상 뭐 하자? 역함수의 정의역 신경 쓰자. 역함수의 정의역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뭐더라? 치역과 같다더라. 그래서 원래 함수 여기에 치역이 뭐였어요? y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었죠. 그럼 여기서 얘의 정의역은 여기 y에 해당하는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얘의 범위가 됩니다. x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써주면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에서 서술형 같은 데서 이런 거 안 써주면은 감점이 들어가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역함수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해 보면은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는 서로 어떻게 되더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더라. 그래서 그래프도 우리가 뭐 내친 김에 그려보면 x축이고 y축이 뭐 이렇게 그려진다면 원래 함수는 어디를 2,2를 요렇게 찍고 무리함수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였다면 우리의 역함수는 얘를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y는 f의 역함수가 된다더라. 얘가 바로 y는 fx일 때 해서 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겠죠. 해서 23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역함수 구할 때는 역함수의 정의역도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24번으로 넘어가요. 자, 24번 한번 볼게요. 뭐 경우의 수 문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7개의 문자 CHEERU
P처럼. 예, 요거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두 개의 문자 이가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아, 기억나죠? 이웃하게 하는 거 어떻게 했더라? 이웃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먼저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맞추면 된다더라. 그러면 두 개의 문자 이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두 개의 문자 이를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한 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문자 C, H, 뭐죠? R, U, P 얘네들을 배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배열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배열해 주는 거 몇 팩토리알? 6팩토리알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2를 배열해 줘야 되는데 이 2는 똑같은 문자예요. 이 같아요. 그럼 얘네들을 배열하는 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해서 6팩토리알에다가 1을 곱해주세요. 해서 우리 6팩토리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120이 나온다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가 정리가 됐죠. 좀 허전한데요. 우리 문제 좀 바꿔서 다른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복습하는 거니까요. 이웃할 땐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 만약에 출제자가 이 문제를 야, 이웃시키지 말고 응? 이웃하지 않는 거 한번 세봐. 또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문제를 이가 이웃하지 안 돼. 이웃하면 안 돼라고 만약에 문제를 냈다면 경우 수를 어떻게 셀까요? 어떻게 했더라? 이웃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들 있죠. 그 대상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다가 걔네들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기억나요?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E가 이웃하지 말라는 문제였다면 E를 제외한 나머지 뭐 C, H, R, U, P 몇 개를 5개를 일렬로 먼저 배열해요. 그럼 5개를 일렬로 먼저 배열하면 그 녀석은 몇 팩토리알? 5팩토리알이 된다더라. 자, 5팩토리알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C, 뭐 R, 뭐 H, 뭐 U, P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이에 몇 개의 자리가 있어요? 6개의 자리가 있는데 6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순서 상관없이 뽑아요. 왜? 똑같은 2니까. 그럼 2개를 골라주면은 그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사이사이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끼리는 절대로 이웃할 수가 없지요. 해서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됐었더랬죠. 아, 이웃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걔네를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한 개의 객체로 보시고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더라. 뭐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4번 문제 뭐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가 조금 말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25번은 다항식이에요. 근데 아우 길어요. 뭐 일단 알았어. 다항식. 그래. 뭐 x 플러스 2에다 x 마이너스. 알았어. 근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아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22번에서 했었던 거 나머지 정리랑 그 연달아서 바로 배우는 개념이 뭐더라? 인수정리였죠. 그쵸? 인수정리. 뭐 우리의 fx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해서 f에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은 fx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게 인수정리였어요. 아, 그럼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 개념을 이용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인수정리에 대한 얘기는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인수분해가 만약에 이게 이 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식이어서 인수분해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얘로도 나눠 떨어지고 얘로도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수정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설마 이거 뭐 근해 공식 이용해서 복소수를 가지고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요? 아유, 그렇게까지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복소수 단원 공부할 때 외에는 우리가 이제 특별한 뭐 이렇게 특별히 복소수를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복소수는 우리가 이제 신경 안 쓰시는 게 맞아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문제를 비롯해서 뭔가를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요 형태로 써주시면은 일단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뭐를 뭘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된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면은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다, 이 형태만 일단 세팅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눈에 잘 보인다니까요. 한번 볼게요. 우리의 A는 얘를 얘로 나눠요. 근데 얘를 얘로 나눴는데 뭔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친구가 하나 있죠. 씬스틸러. 누구? 너가 어때요? 같아요. 우리 막 이런 것만 보면 막 묶어가지고 막 인수분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끌어오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쵸? 자,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인수분해하고 싶어요. 그래, 인수분해하자. x-1을 일단 한번 묶어주세요. 그럼 여기서 중괄호 열고 너는 얘랑 얘만 남아요.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a에다가 여긴 누구 남아요? 더하기 b가 남습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누구로 나눴다? 얘로 나눴다 한다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로 나누고, 몫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qx고,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나머지에 해당하는 녀석은 0이에요. 이게 다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차수를 생각해 보면은 좌변은 지금 얘는 3차에다가 1차를 더했으니 좌변은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는 몇 차예요? 2차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QX는 몇 차가 돼야 된다? 1차식이 되어야 곱해서 3차가 되지 않겠어요? 아, QX는 몇 차다? 1차다. 그러면 QX가 1차고 심지어 최고창의 개수, 3창의 개수가 1. 여기도 1이니까, 2창의 개수가 1이니까 우리의 QX를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X 더하기 알파 이런 형태로. 네. 그럼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좌변과 우변이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항등식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항등식의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하면은 좌변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요?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버려요. 그쵸? 근데 1을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얘는 10이에요. 그러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니까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므로 0은 10 곱하기 1 더하기 알파가 되어서 우리 알파 자리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항등식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인수정리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게, 좌변이 x-1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우변에 요 부분이 x-1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렇잖아요. 1 집어넣으면 0 아니니까. 그럼 얘가 x-1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구나. x-1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너는 뭐가 되는구나? x-1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사실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차이예요. 좌우변에 1을 대입, 항등식이니까 1을 대입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x-1로 나눠 떨어지네. 여기도 x-1로 나눠 떨어져야 돼. 그럼 여기서 1로 집어넣으니까 0이야. x-로 나눠 떨어져. 이런 얘기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더니 여기 있는 부분이랑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구나? 같아야 되는구나. 아, 우리가 이제 얘랑 같도록 하는 AB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좌변을 전개해 줄게요. 요 노란색 부분에 전개해주면 x에다가 제곱에다가 2x에다가 ax가 들어가요. a 더하기 2에 얼마? x 더하기 얼마? 2a 더하기 b. 이것이 우변에 있는 누구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아, 항등식 x항의 개수는 x항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 해서 우리의 a 플러스 2가 누가 될 것이고 4가 될 것이고, 이 a 플러스 b가 얼마 될 것이고 5가 될 것이고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답은 a 값은 얼마가 나올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2 집어넣으면 b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이고 1이 될 것이고, 둘을 더한 것을 구해주세요. 우리의 답은 얼마? 3 찾았네요. 됐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디테일한 계산들이 우리는 뭐가 크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제를 보고서 첫 삽을 뭘 떠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뭘 나눴어?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를 생각하시고 걔를 쓰다 보면 얘까지 만약에 썼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눈다 하면은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 나눈다 하면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 나눈다 하면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 나눈다 하면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 주의식 교육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나눈다 하면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할만합니다. 26번을 한번 볼게요.
26번 보시면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래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야? 그래? 그럼 여기서 일단 직관적으로 선생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이려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알파의 x-베타의 제곱은 0꼴이 돼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에 꽂히면 얘를 전개해가지고 얘랑 비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제 막 미궁에 빠져요. 일단 봐요. 알파 들어가죠? 베타 들어가죠? A 몰라요. 모르는 미지수가 3개예요. 근데 베타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미지수가 알파, 베타, A 3개인데다가 베타는 2차식이에요. 이 연립방정식을 개수 비교해서 풀어요? 말도 안 되죠. 너무 복잡할 거예요. 풀린다 하더라도. 자, 그럼 이 풀이가 안 되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봐요. 이런 식의 3차 방정식이면 서로 다른 실근은 2개 맞아요. 여기서 이제 알파랑 베타는 달라요. 만약에 이런 식의 방정식이 주어졌다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 맞아요.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면은 3차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되느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교육과정을 잘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이거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공식처럼 뭔가 딱 배운 게 있었냐 이거죠.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이 1개일 때는 어떻고 2개일 때는 어떻고 3개일 때는 어떻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뭔가 공식화해서 배운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어떤 방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얘를 3차와 4차 그 식에 대해서 뭔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우리가 언제 있었냐면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근이 뭐 서로 다른 2개고 1개고 뭐 중근이고 없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정리하면 뭐냐?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일단 인수분해가 한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낮춰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3차 이상의 고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를 찾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눗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좌변을 fx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면 이 f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이 식이 0이 되느냐를 대입해 봐야죠. 그때 어떤 애들을 대입했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었어요. 여기가 모르는 미지의 a니까 우리가 이 x에다 집어넣어 볼 만한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볼 만하겠죠. 그래서 f에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본 거예요. 1을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5 더하기 a 더하기 4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1 a죠. 마이너스 a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만나 사라지고 해보니까 거짓말처럼 0이 나와요. 오, 예. f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fx는 누구로?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누어 보자. 누굴 가지고? 개수만 써주고 상수항 써주고 x-1로 나누는 거는 1 집어넣어서 내려오고 곱해주면 1, 더해주면 마이너스 4, 곱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해주면 a, 곱해주면 a, 0 해서 우리의 저 왼쪽에 있는 요 좌변에 있는 fx가 x-1로 나누었을 때 x-1에다가 몫이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요런 형태로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퀄 0.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이고 싶다더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이번에는 gx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아, 선생님. 여기서 근이 지금 x는 1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또 다른 실근이 여기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버리면은 세 개가 될 수 있잖아요. 너가 중근이 되면 되겠네요. 해서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g의 판별식을 dg라고 할까요? 우리의 dg가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근데 x의 개수가 4니까 4분의 판별식을 써보면 자, 그때는 b' 제곱 마이너스 AC x제곱의 개수 상수항을 곱해주면 0이 된다 해서 a 값을 4라고 당당하게 풀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왜? a가 4 같은데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래요. a가 하나가 아닌가 봐요. 그쵸? 뭘 놓쳤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되려면 얘가 판별식이 돼서 얘가 완전 제곱이 돼도 괜찮지만 이 g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에서 1이 근이 나와서 얘랑 여기에 1과 여기서 1이 만나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gx 이퀄 0의 근이 누가 됐을 때? 1이 되었을 때. 그 말인즉슨 g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조건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g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구나. g에다 1을 집어넣자 1 빼기 4에다가 더하기 a는 뭐가 되어서 0이 되어서 우리의 a는 얼마? 3이 되는구나. 해서 2를 더해주면 얼마? 우리의 정답은 7이 되는구나 라고 답은 내어줬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3이니까 이 3이 4랑은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이 중복이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이 중복된다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자체로 완전 제곱이 돼서 중근을 가지면서 그 근이 얘랑 겹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돼서 3중근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땐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각의 조건을 만족해서 되는 거고 둘이 일치하게 되면은 걔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나요? 예.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A에 대한 식이 뭔가 2차식이나 3차식이 되어서 여기서 4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2차식, A에 대한 2차식이나 3차 방정식이 나와서 여기가 4 또는 3이 나오고 여기는 3 또는 2가 나온다. 만약 이렇게 풀이가 나온다면 3은 둘 다 만족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3중근이 되어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A 값은 3은 제외시키고 2와 4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값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3차 방정식 우리가 이제 실근의 개수,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얘기하면은 우리가 안 나눠질 수가 없어요. 왜? 거기 3차, 4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같은 걸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대입을 해 본 거예요. 뭘로 나누어 떨어질까를 고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이 이 문제 해설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으로 시작해요. 그래. 1을 대입하니까 0이 됐어. 나눠 떨어지네? 오케이, 알았어. 다 이해해요. 근데 다음에 시험 보면 또 틀려요. 왜 손도 못 댔을까?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x에 1을 대입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 1을 대입해? 왜 1을 대입했을까? 그것이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3차 이상의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서 차수를 다운시켜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야 다음에 내가 다른 문제 나왔을 때 인수분해가 되겠어. 뭐든 집어넣어보자. 응? 집어넣어봐. 해서 하나씩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죠. 그냥 이거 보고서 1을 넣었더니 되네? 오 하면 그냥 이렇게 박수 치고 그냥 구경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못 풀어요. 그런 것들을 캐치하고 메모하시고 필기하시고 공부하셔야 다음에 맞아요. 알겠죠? 그렇게 26번 문제 우리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27번으로 넘어갑니다. 27번이요. 자, 27번 문제는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직선 y는 3x 더하기 k. 얘 둘이 두 점 PQ에서 만난대요. PQ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랍니다. K값을 구해주세요. 일단은
문제를 보자마자 약간 거의 반사적으로 곡선과 직선이 만난대요. 맞나? 그럼 둘을 연립해서 그냥 반사적으로 갔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랑 3x 더하기 k랑 같다라는 식을 놓아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배 x 마이너스 k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이것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된다? P와 Q의 x 좌표가 되는구나. 요게 그냥 뭐 반사적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거의 뭐 그냥 그렇게 뜨거 할 때 이렇게 손 빼는 거 그런 그런 반사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래요. 우리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내분점의 좌표. n 더하기 n분의 막 그런 거 했던,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x좌표 2차 방정식. K? 괜찮아. 나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알아. 근해 공식. 오케이, 이 문제 풀었어. 우리의 x는 2a분의 마비 뿔바 루트 쓰고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써놓고 봤더니 하면은 이렇게 되죠. 두 근을 찾았어요. 이거 가지고 내분점 계산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아니라는 거 확실히 생각하셔야 돼요. 설마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겠나? 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두 근을 내가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냥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불러봐요. 불러보면 2차 방정식 있고 두 근 얘기하면은 역시 뭐 거의 반사적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떠올리시죠.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고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 이게 거의 반사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두 근이 알파고 이렇게 베타고, 편의상 베타를 더 큰 걸로 잡을게요. 그럼 여기서 얘를 1대2로 이렇게 내분한 점의 x좌표가 누구래요? 1이래요. 그럼 이게 1대2면 x좌표도 몇 대 몇? 1대2로 내분이 되지 않던가요? 우리의 알파와 베타 값을 1대2로 내분한 값이 얼마나 된다? 1이 되는구나.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우리의 1값은 내분점 어떻게 했죠?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어요. 그래서 2에다가 누굴 곱하고? 알파. 1에다가 누굴 곱하고? 베타를 곱해서 이렇게 식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될 것이고 3이 될 것이고, 너를 연립하면은 알파랑 베타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우리의 알파 값이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우리의 베타 값은 7이 나옵니다. 알파랑 베타를 찾았으니 우리의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에서 알파랑 베타를 곱한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k가 되어서 우리의 k 값은 14가 되는구나라고 답은 나옵니다. 자,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식만 살짝 다르게 접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1대2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알파랑 베타랑 이렇게 잡지 말고 여기서 요만큼의 폭을 1대2의 비율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요 거리를 내가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의 거리가 돼요? 2A의 거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PQ의 X좌표는 하나는 1에서 A만큼을 뺀 거고 하나는 1에서 2A만큼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솔루션은 여기서 이렇게 근을 잡았던 게 우리의 두 근이 뭐가 되느냐? 1-A와 1 플러스 2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똑같이 가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얘랑 똑같이 가요. 두 근의 합은 1 더하기 1, 2 마이너스 더하기 A는 두 근의 합은 얼마다? 5라는 식에서부터 우리의 A 값을 3이라고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k죠. A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을 집어넣으면 7이 얼마다? 마이너스 k가 되어서 우리의 k는 14가 된다라는 형태의 풀이. 동일한 아이디어인데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도형의 내분점의 그 기본 개념, 얘를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눈다라는 거에서 요 거리를 미지수로 잡아버리니까 식이 어때요? 조금 더 간단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내분점이나 뭐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면서 이런 것들에 집착을 되게 하기 쉬워요. 이런 것들에. 뭔가 수식에. 근데 도형의 기본 개념을 조금 더 접근을 해보자. 1대2야. 거리를 미지수로 잡으면은 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연립방정식까지 안 가고 단계적으로 풀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PQ의 X좌표라고 했고 1대2 내분점이 1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세 번째 솔루션은 우리가 아예 2차 방정식을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걸 한번 잡아보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2차 함수의 x절편이 곧 근이죠.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우리가 이 2차 함수 좌변의 요 녀석을 내가 fx라고 불러준다면 여기에 개수가 마이너스 5니까 중심축이 나와요. 얼마?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즉 중심축의 위치가 2분의 5로 딱 찍혀요. 중심축의 위치라는 것은 여기서 2차 함수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니까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내분을 했대요. 그럼 이 구간을 6개로 이렇게 쪼개주면 1대2로 내분하면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의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내분한. 그럼 여기서 1과 2분의 5니까 요만큼의 간격은 거리가 얼마 나와요? 2분의 3이 나와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얘가 2분의 3이니까 요 하나가 2분의 3이니까 요만큼은 얼마가 되고 2배가 돼서 3이 되고 요만큼은 4배가 돼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럼 1에서 3 빼면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1에서 6을 더하면 여기는 얼마? 7이 될 것이구나. 아, 마이너스 2와 7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구나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7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k가 되어서 우리의 k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선생님은 아까 요 방법으로 아마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도 이렇게 일단은 풀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내분점이 있고 중점에 대한 정보 알면은 여기를 이게 2대1이고 이게 1대1이니까 6개로 쪼개서 2개, 4개, 3개, 3개로 쪼개서 요 구간의 길이를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요런 눈썰미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의미에서 요런 풀이도 한번 선생님이 소개를 해 본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뭔가 내분점 얘기하고 외분점 얘기하고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만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기하적인 의미를 체크해 보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 봐야 된다더라. 그럼 좀 더 복잡하게 계산할 것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27번의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 28번으로 넘어갈게요. 28번은 계산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도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한번 볼게요. 자, 집합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B를 구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봤더니 A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너무 고마워. A 그냥 easy해. 오케이. 3, 4, 5. 근데 얘 자, 우리 여집합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은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그 형님의 이름 한 분 계시는데 누구더라? 드모르간. 그죠? 드모르간. 우리가 이걸 보고서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셔야 돼. 여집합이 2개 이상 있어? 드모르간. 누구?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은 A 교집합의 B의 전체 여집합이구나. 드모르간 반사적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이거 보고서 얘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가해 조건을 가지고 이 집합 A와 B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식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면 집합 문제는 어지간하면 벤 다이어그램이 좋아요.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A도 있어요. B도 있어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아요. 이렇게. 근데 B에 대한 정보는 아직 모르지만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대한 정보를 알아요. 그럼 A 교집합 B는 여기죠. 그럼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노란색 빗금으로 쳐볼게요.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봤더니 A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여기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더니 두 개의 집합이 흰색 이쪽 사선과 노란색 이쪽 사선이 공통으로 겹치는 데가 어디냐? 여기예요. 아, 둘의 교집합이 여기구나. 그럼 둘의 교집합이 눈에 보이죠? 누구예요? 4를 공통 원소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구나? 4가 들어가는구나.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4를 제외한 A에서 3과 5가 들어가는구나. 4가 여기 오고 3과 5가 오는구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내지는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얘를 수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집합과 이 집합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둘의 교집합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본 거죠. 우리의 A와 그리고 교집합 누구? 얘 A 요걸로 쓸게요.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를 식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집합의 분배 법칙, 이 교집합에 대해서 요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A의 교집합에 A의 여집합에 그리고 요렇게 들어가면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에 그 녀석을 누구로? 합집합으로 이어주세요. 누군가와 그의 여집합에 교집합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합집합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과 누군가의 합집합은 누구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우리가 익숙한 녀석으로 쓰면은 차집합이 되는 거죠. 아, 둘의 교집합은 A와 A에서 B 차집합이다. A 차집합 B다.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A에서 B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의 교집합이 A 차집합 B가 되는 것이다.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 5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A가 있어요. A 여집합과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어요. 좀 전에 얘네 둘을 교집합 한번 해봤거든요. 알고 있는 집합들을 교집합 해본 거예요. 알고 있는 집합들이 이번에는 합집합을 해보면 A에다가 합집합에 A의 여집합에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해보면 우리가 똑같은 집합에 대해서는 결합법칙, 얘네 둘을 먼저 하라고 했던 것을 얘네 둘을 먼저 해도 돼요. 그죠? 합집합, B의 여집합. 근데 A와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뭐예요? 전체 집합. 그럼 전체 집합과 그 어떤 녀석을 합집합을 하더라도 걔는 뭐예요? 전체 집합. 아, 얘네 둘을 합집합하면 뭐가 되는구나? 전체 집합이 되는구나. 그럼 얘네 둘을 합집합 해봤더니 그게 뭐예요? 얘네 둘을 합집합한 게 1, 2, 3, 4, 5가 다 있는 거. 아, 우리의 합집합은 1, 2, 3, 4, 5가 되는구나. 그럼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자, 전체 집합을 그려주시고 A가 있어요. B도 있어요. 자, A 차집합 B가 누구랬더라? 4랬더라. 그럼 저기 3, 4, 5니까 여기 3과 5가 들어가고요. 1, 2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 아니면 여기에 1과 2가 이제 어딘가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요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조건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1, 2, 3, 4, 5 요거 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NX가 1이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1개래요. 그럼 모든 집합,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은 다 해당돼야 된다는 거예요. A 합집합 X에서 B를 차집합한 거에 원소의 개수는 1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합집합 X에다가 B를 차집합해준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의 X가 원소의 개수가 하나고 U의 부분 집합이니까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니까 얘 5개에 대해서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라는 사실. 근데 X가 얘일 수도 있고 다 따져봐야 되니까 이 식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차집합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A 합집합 X의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줄게요. 그래주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X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네들을 합집합으로 이어주세요. A 차집합 B는 우리가 아까 저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누구라 그랬었냐면은 4라 그랬어요. 그리고 합집합의 X 차집합 B로 표현할게요.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래요. 그럼 봐요. 얘는 원소를 이미 하나 가졌어요. 합집합을 하면 이 전체 집합은 기본적으로 4를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합집합이니까. 근데 그 원소의 개수가 하나여야 되면은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가 더 안 늘어나는 공집합이 되거나 또는 or 얘가 얘랑 똑같은 요런 집합이 되어야 합집합이 4가 돼서 원소가 한 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나의 조건을 정리해보면은 X에서 B를 차집합했을 때 누가 돼야 된다? 공집합이 돼버리거나 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는 게 X가 얘일 때는 자, 아까 우리 벤 다이어그램 예제 한번 볼게요. B가 3과 5는 확실히 가져요. B가 3과 5는 확실히 가지는데 B가 4는 가져요, 안 가져요? 4는 안 가져요. 그럼 4는 안 가지고 3과 5는 확실히 가지기 때문에 이 X가 4일 때는 4를 안 가지니까 B가 4를 안 가지니까 우리가 이 X라는 집합에서 B를 차집합할 때 4가 안 사라지고 그냥 그대로 남아요. X 차집합 B가 이때는 4가 그대로 남아요. 근데 3과 5일 때는 B가 3도 가지고 5도 가지니까 3이라는 집합에서 B를 차집합하면 3이 빠지면서 공집합이 돼요. 5에서도 마찬가지로 5의 원소가 빠지면서 공집합이 돼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온 거죠. 3과 5는 B가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집합할 때 공집합이 되네? 그러면 1과 2도 어떻게 된다? B가 원소를 가져줘야 차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원소를 안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이 여기에 이렇게 와버리면은 1에서 이 B를 차집합할 때 어떻게 돼요? 1이 안 사라지니까 여기에 1이 되고 그러면 합집합 원소 개수가 한 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정체, B의 정체는 1, 2, 3, 5를 다 가져야 되는구나. 우리의 B는 1, 2, 3, 5.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준 값은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라고 답을 내어줄 수 있겠다더라. 보시다시피 계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이걸 얘기했지만 뭐 사실 계산은 여기 정도. 그리고 뭐 이게요. 뭐 많지 않아요. 집합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대신 이게 뭔 소리 하는겨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집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문제 28번 풀어봤습니다.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렵다 하는 문제를 꼬아낼 때 자주 쓰이는 소재가 1학년 때 배운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막 미적분이랑 들어가면은 이게 막 미적분도 있는데 막 집합까지 막 어떻게 들어오면은 정신 못 차려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9번 문제요.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도 안 줬어요. 그림도 안 줬지만 우리 딱 보자마자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요. 원의 방정식인데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여기서 원의 우리가 뭘 바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원의 중심은 무슨 좌표가 된다? a,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그죠? 9a의 제곱은 3a의 전체 제곱이니까 우리의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3a가 된다라는 게 그냥 식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딱 오케이. 그런 다음에 삼각형 AB, 자, 얘와 a는 양수라고 그랬어요.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가볍게 그려보는 거예요. 가볍게 느낌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계산을 하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a, 마이너스 a인데 a가 양수예요. a가 있으면 마이너스 a가 여기쯤 있어요.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3a니까 요만큼의 길이보다 3배만큼 늘어난 게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되는구나.
해서 요렇게 x축이 있으면은 얘보다 3배 늘어난 뭐 요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뭐 요런 느낌의 원을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조금 감자같지는 원이에요. 예. 뭐 아무튼 이 원을 먼저 그려주면 예쁜데,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느낌만 보는 거예요. 디테일한 그림을 좀 이따 다시 그려봅시다.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a, b래요. 알겠어. 삼각형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원위의 점 P가 3개다 라는 겁니다. 그래? 원위의 점 P가 있으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고 싶어? 8루트 2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P가 원위에 몇 개라는 거예요? 3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BP라는 삼각형에서 2개는 고정된 거잖아요. 뭐 A값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A값이 주어지면 A랑 B는 고정된 거예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할 때 3점을 준단 말이에요. 3점 중에 2점을 고정시키면 걔를 밑변으로 가야죠. 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2개 중에 하나가 고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에 대한 데이터만 우리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얘기할 때 2개가 고정되면 그 2개를 잇는 선을 밑변으로 하고 높이만 고민하는 거예요. 높이만. 그러면은 8루트 2가 만약에 이 점에서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8루트 2가 만약에 이 점에서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8루트 2가 높이가 같다면 똑같은 넓이를 가지게 되죠. 이때 8루트 2면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때도 뭐가 되는 거? 넓이가 8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밑변 같고 높이 같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8루트 2 넓이를 가진다면 사실 요 높이만큼 똑같이 아래쪽으로 잡아가지고 이쪽에서도 이 높이랑 똑같이 선을 그어가지고 이만큼의 넓이도 뭐가 된다? 8루트 2가 될 것이고 이만큼의 넓이도 8루트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 4개가 나올 거다. 아, 그럼 봐요. 얘를 밑변으로 한 상태에서 높이가 점점 높아질 때마다 위쪽에서 똑같은 넓이를 갖는 게 2개 생기고 아래쪽에서 똑같은 넓이를 갖는 게 2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도형의 구조상, 그쵸? 여기를 밑변했을 때 높이를 점점 위아래로 이렇게 올려보면 높이가 똑같은 게 4개가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넓이를 갖는, 뭐 얼마가 됐건 간에 동일한 넓이를 갖는 삼각형이 4개씩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4개씩 나오다가 어느 순간 그 동일한 넓이를 갖는 삼각형의 개수가 줄어드는 순간이 오는데 언제냐면은 요 포인트가 여기에 정 가운데에 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2개 생기던 게 하나 생길 때 위쪽에서 삼각형 넓이가 하나 나오는 것이고 아래쪽에서 얘랑 동일한 넓이로 2개의 넓이가 나와서 3개의 넓이가 되는 거죠. 아, 얘가 높이가 될 때구나. 여기 위에 포인트가. 그래서 이것에 착안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제대로 좀 그려볼게요. 자, 조금 제대로 그려보기 위해서 원부터 먼저 그리고 예쁘게 잘 그려봐야 될 텐데 원 느낌 아까보다 좀 나죠? 자, 원의 중심을 이렇게 그리고요. A, 자자자자 3A가 되고 3등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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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A, A가 중심이니까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을 그려볼게요. 자, Y축 그리고 X축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A,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아, 약간 좀 안 맞다. 자, 조금 더 약간 느낌 살게 A를 조금 더 올려줄게요. 이쪽으로. 큰 차이 없나? 자, 예, 그냥 봅시다. 자, A, 마이너스 A가 이제 원의 중심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원의 중심보다 X축이 요 위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A, B를 기준으로 동일한 넓이를 갖는 게 3개가 되려면 그 넓이가 여기서 요렇게 요 원의 중심으로 요렇게 반지름을 이렇게 이었을 때 요렇게 되는 삼각형 하나랑 이 높이랑 요 높이랑 동일한 높이를 갖는 여기 어딘가의 선을 찾아서 요렇게 삼각형이 될 때가 우리가 동일한 넓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랑 요렇게. 더 많이 그리면 복잡하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니까 그때의 3개의 점을 각각 P1과 P2와 P3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ABP의 넓이가 8루트 2래요. 요만큼의 넓이가 8루트 2래요.
그럼 여기서 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에 대한 얘기들을 막 찾아줘야 되는데 얘가 x축이거든요. 얘가 x축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를 x절편, 원의 방정식에서 x절편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의 방정식 x-a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a의 제곱은 9a 제곱에다가 y 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x값을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도형을 가지고 그냥 가자. 도형 문제는 도형으로 접근하자. 뭐냐면 반지름을 내가 알아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3a예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플러스 a예요.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뭐가 나오느냐? 피타고라스. a의 3a니까 9a 제곱 빼기 a 제곱은 8a 제곱. 루트 씌워주면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 2a가 나와요. 근데 이게 원의 중심이고 이렇게 긁고 현이니까 이만큼이 2루트 2a면 요만큼도 뭐가 돼요? 동일한 길이를 가져서 2루트 2a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분 AB의 길이가 뭐가 나오느냐? 2루트 2a다 2루트 2a 되니까 4루트 2a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높이는 지금 이게 반지름이었단 말이죠. 반지름인데 요만큼이 a니까 3a에서 a를 빼주면 높이가 뭐가 나와요? 2a가 나와요. 우리가 얘기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8루트 2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8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이 뭐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얼마? 4루트 2a가 되고 높이는 얼마가 된다? 2a가 된다. 해서 4루트 2에다가 2를 곱하면 8루트 2가 사라져버리고 a제곱은 얼마가 나와서? 2가 나와서 우리의 a는 양수니까 루트 2의 값을 구할 수가 있구나. a 값을 구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를 계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P1, P2, P3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 삼각형을 또 이렇게 요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가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P2랑 P3의 좌표를 구하는 것 마찬가지로 뭔가 원의 방정식으로 안 가셔도 돼요. 도형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요 높이랑 요 높이가 같다고 그랬죠. 요 삼각형 ABP1이랑 ABP2랑 넓이 같으니까 요 높이랑 요 높이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2A였죠. 근데 여기가 A예요. 얘는 2A고 2A고 A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뭐 나와요? A가 나와요. 원의 중심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요렇게 그어주면 얘는 뭐예요? 반지름이에요. 아까 봤던 조합이네요. A 대 3A 대 2루트 2A. 그러면 여기서 2루트 A니까 여기도 2루트 2A. 그럼 여기서 요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얼마 나오고 4루트 2a가 나오고 높이는 2a, 4a가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넓이 S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래? 4루트 2a래. 높이는 얼마래? 4a래. 해서 계산하시면은 얘는 얼마니? 2 약분해주면은 4, 4, 16, 8 루트 2a의 제곱이 s가 된다더라. 근데 a가 얼마였어? 루트 2였으니까 제곱해주면 얼마? 2가 돼서 16 루트 2가 된다더라.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 답은 a 곱하기 누구다? s다. 루트 2에다가 16 루트 2를 곱해주면 답은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더라 라고 해결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좌표들을 구할 때, 뭐 길이를 구할 때 좌표로서 접근을 해도 되겠지만 그냥 직각삼각형이네. 피타고라스 피타 하니까 그냥 끝나버려요. 계산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 주는 것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점을 지날 때, 이 점이 됐을 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처럼 넓이가 동일한 삼각형이 3개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29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29번도 봐요. 선생님이 판서 많이 안 했어요. 계산이 많지 않았죠. 기본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도형에 대한 이해만 잘하고 있다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함수 fx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는 보자마자 우리가 반사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더라? 얘를 우리가 이제 표준 형태로 바꿔서 우리의 유리함수 fx는 x-a분의 bx를 x-a분의 bx가 되기 위해서 b를 더해 주시고 bx-ab니까 더해서 이렇게 해줘야
얘랑 동일한 식이 된다. 반사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함수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y는 x분의 ab라고 하는 함수를 뭐 해준 거예요? 평행이동 해준 거예요.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만큼? b만큼. 그러면 x축으로 a만큼은 내가 이제 a가 양수니까 방향을 알아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x축 양의 방향으로. 근데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y축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아직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 몰라요. a가 양수인데 b의 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에 있는 수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아직은 몰라요. 자, 오케이. 그 다음 gx를 봤더니 자, fx래요.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 이상에서는 이거래요. 이거 뭐죠? y는 fx를 y는 f의 x 더하기 2a 더하기 a로 써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죠? y는 fx의 그래프를 어디로?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플러스 a만큼 뭐 해준 거다? 평행 이동해 준 거다. 그 그래프에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만도 한참 걸려요.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 하면은 와 집합이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야 요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프 한번 그리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일단 접어두고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보자고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거 또 하다가 앞에 거 말리면 어떡해요? 자, 그래프부터 그려보자고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b의 값이 얼마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b의 값이 양수인 케이스를 먼저 한번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b의 값이 양수라면 너가 양수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요 부분이 값이 뭐가 돼요? a가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얘가 양수가 돼요. 그럼 얘가 양수가 되니까 요 그래프는 x축, y축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얘 뭐라고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여기다 쓸게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였어요. 근데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요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할게요. x축으로 그리고 y축으로 자 a만큼 b만큼 x축으로 a만큼 요만큼 같다고 합시다. y축으로 b만큼 뭐 요만큼 같다고 합시다. 평이동했어요. 원래 이렇게 그려지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x가 a보다 어느 쪽에 작은 쪽만 그리는 거니까 이쪽만 그리는 것이고 저 함수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거든요. x절편, y절편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x에다 0 나왔더니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려지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데 이제 우리는 fx는 이런데 gx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x가 a보다 작은 쪽이었었죠. 작은 쪽, 이쪽만 그려요. 이쪽은 우리는 안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요 함수의 그래프라고 그랬어요. 요 함수의 그래프. 그럼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조금 살려보면 요렇게 있었단 말이죠, f가. 근데 요 함수 그래프는 요만큼 평행이동 시켰대요. x축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요 유리함수를 x축으로 a만큼 한 번 더 점근선을 좀 더 가주면은 우리가 얘가 한 번 더 해서 마이너스 a 여기에 점근선이 이렇게 올 것이고 얘를 y축으로 a만큼 더 올려주면 여기서부터 a만큼 더 올라간 여기가 y축에서의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점근선 두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그려지는 거니까 어디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다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이렇게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던 것이 이쪽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아, 우리의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원점 지나고요. 여기서 a에서 함수값을 가지고 이렇게 점근선을 이렇게 다가게 된다는 거죠. 일단 b가 양수인 경우 gx의 그래프를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얘를 해석해 보자고요. 얘가 뭔 말인가? y는 t와 y는 gx의 그래프. 그러면은 y는 gx는 찾았는데 b가 양수인 경우
y는 t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상수함수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t값에 따라서. 근데 둘의 교점의 개수가 ht래요. 근데 그 교점이 몇 개? ht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t값들의 모임. 그런 의미죠. 조건제시법.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t값들의 모임이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8 이하이고 합집합. 어떤 k값이 있어서 걔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y는 t라는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한 개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어도 교점이 한 개, 이렇게 그어도 교점이 한 개, 이렇게 그어도 교점이 한 개. 맞나요? 여기서는 교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 점근선까지 t가 왔을 때 교점이 없다가 여기서 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또 교점이 한 개 하다가 그 위에가 또 교점이 안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t 바 ht가 1이 되도록 하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t값들의 모임이 이 값보다는 작은 실수 전체와 요 값보다는 요 점근선보다는 크고 여기에 요 함수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빨간색으로 그려보면은 한 개를 만족하는 교점 한 개를 만족하는 애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값의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이러한 t값들의 모임이 이래야 된대요. 전혀 아니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여기서 딱 끊어줘야 되는데 다 돼요. 여기 밑에 음수가 다 돼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탈락. 그럼 b가 뭐일 때? 음수일 때로 한번 가보자. 우리의 b가 음수일 때로 가보자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자, 조금 더 크게 이번에는 x축이고요. y축이고요. 자, 우리의 fx가 자, x분의 ab라고 하는 함수를 평행이동시킨다고 그랬는데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다는데 b가 이번에는 음수로 잡아왔어요. b를 음수로 잡아봤어요. b를 조금 더 크게 아래쪽으로 그려줄게요. b를 이렇게 잡아주면 자, 원래 이렇게 그려지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a만큼 b만큼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점근선이니까 여기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쪽만 gx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gx는 a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쪽 그렸고요. 이번에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요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a만큼, y축으로 얼만큼? a만큼 평행이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요만큼 한 칸 더 가서 마이너스 a가 점근선이 될 것이고 요 b라는 값에서 y축으로 a만큼 올려준 거니까 a만큼 적당히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 점근선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여기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b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텐데 문제는 뭐냐면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그래프를 그릴 테니 그래프가 이쪽에 와서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이쪽에 와서 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이제 얘를 평행이동시킨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그래프는 얘가 점근선인데 결국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얘와 얘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요 포인트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요 포인트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점근선은 어떻게 되는 간에 같은데 여기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로 지나가느냐가 달라져요. 그때에 따라서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의 그래프는 여기만 이렇게 그려지거나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점근선은 같아요.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떨 때 우리의 조건을 만족하느냐?
지금 저기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t바 자 ht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1이 되도록 하는 애가 t바 마이너스 9보다는 자 저 녀석을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이거를 만족하는 애가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다. 합집합이니까 또는 t가 어떤 k가 존재해서 k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빨간 선과 직선의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라는 거죠. 그럼 봐요.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요 첫 번째 케이스만 보면 얘가 이렇게 쭉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부터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올 때 교점이 안 생기다가 여기 어느 순간 어때요? 교점이 한 개 생기죠. 한 개 생기다가 한 개 생기다가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여기서 얘는 이 점근선이랑 안 만나죠. 그럼 여기서 t가 쭉 올라올 때 교점이 계속 한 개씩 생겨요. 요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교점이 계속 한 개씩 생기다가 점근선일 때 교점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첫 번째 케이스로 요걸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헷갈리니까 점선으로 바꿀게요. 자, 얘가 올라가면 여기서 교점이 생기고 여기서도 교점이 하나 생겨버리죠. 그럼 교점이 몇 개 돼요? 2개 돼요. 그럼 교점이 2개 됐다가 여기 점근선에서 얘는 안 만나고 여기서 만나니까 다시 교점이 몇 개 돼요? 1개 돼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 여기 사이에서 교점이 1개고 어느 값부터 교점이 2개 되는구나. 문제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계산은 이따가 할게요. 만약에 얘가 아니고 이번에는 두 번째 그래프라면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면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럼 교점이 계속 이렇게 직선이 올라오면은 t값이 음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교점이 안 생기다가 요 원포인트에서 교점이 어때요? 1개 딱 생기죠. 교점이 1개 생기도록 하는 t값이 여기서 하나 나와요. 근데 얘가 더 올라가면 이쪽에서 교점이 생기고 이쪽에서 교점이 생기면서 교점이 2개 생겨요. 교점이 1개이고 싶은 순간을 찾고 싶은데 교점 1개의 순간 여기서 딱 한 포인트에서 나온 다음에 그 위에서 교점이 또 안 생겨요. 한 포인트에서 끝이에요. 교점이 1개인 게. 우리는 이렇게 범위로 나오고 싶은데 문제 조건을 만족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교점이 2개 가다가 여기 점근선을 지나서부터 다시 교점이 1개 생기죠. 얘는 되는데 이런 애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너는 탈락.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교점이 안 생기다가 여기서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다가 올라가면 이쪽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해요.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요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교점이 여기서 다시 1개, 2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교점이 1개고 여기부터 2개고 여기서부터 다시 교점이 1개가 되는 거죠. 선 이렇게 올라가면 교점이 안 생기다 1개, 그리고 여기서 2개, 교점이 1개, 그리고 1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교점이 없다 요 포인트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고 하나 넘어가자마자 교점이 1개 생겨요. 그럼 이때는 만족하도록 하는 교점의 범위, 그 교점의 개수가 1개도록 만족하는 t의 범위가 여기의 값을 예를 들어서 뭐 알파라고 한다면은 알파보다 크고 t의 값이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다시 잘 볼게요. 헷갈려요. 잘 보세요. 여기서 교점이 없다가 딱 여기 걸리는 순간 점근선에서 교점이 안 생기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교점이 여기서도 안 생겨요. 그럼 교점이 안 생기니까 교점이 문제 조건에서는 교점을 1개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일 때는 이 t의 값이 y는 t의 값이 알파일 때는 교점이 안 생겨서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얘보다 좀 더 커지면 교점이 여기서 1개 생기고 여기서 교점이 안 생기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t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거는 요 세 가지 중에서 누구만 된다? 얘만 될 것이다. 맨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요 케이스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점근선을 향해 달려가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그래프를 요렇게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얘만 된다더라. 그럼 여기서
교점이 한 개가 되려면 은 이렇게 오다가 딱 여기서 여기가 뭐구나? 마이너스 9구나. 여기부터 교점이 한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8까지 교점이 한 개야. 요 점근선이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8이 되는구나.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8 이하에서 t가 왔을 때 교점이 한 개인 게 확실히 보이죠. 그런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8보다 커지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다가 어느 순간 요 점근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교점이 몇 개다? 다시 한 개다. 즉 여기가 우리가 뭐가 된다? K가 되는구나. 해서 K값 이상일 때, 이상이죠, 이상. 이때 교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서 안 생기고 그 이상에 갔을 때는 교점이 계속 한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의 값이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8이고 K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써보자. 여기가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A 플러스 B. 얘가 K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라는 게 이제 어디서 왔나 봤더니 얘의 점근선이었어요. 얘의 점근선은 뭐냐면은 우리가 y는 fx였죠. 아까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는 y는 fx를 따라갔어요. 걔의 점근선이었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b가 됐었어요. 얘가 b가 됐었어요. b가 마이너스 8이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라는 것은 a에서의 함수값이에요. 누구? gx의 a에서의 함수값인데 우리의 gx가 아까 저기서 a에서는 뭘 가진다고 그랬어요? f의 x 플러스 2a 더하기 a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우리의 gx가. 그럼 마이너스 9라고 하는 녀석은 f의 g의 x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은 거? a를 집어넣은 거. a를 집어넣은 것은 f의 a 더하기 2a 더하기 a가 된다더라. 그럼 fx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은 거? 3a를 집어넣은 거. 해서 3a-a 분의 b 곱하기 3a를 집어넣은 거. 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다 나왔어요. 3a-a니까 2a. 2a분의 3a니까 약분이 돼서 2분의 3b 더하기 a가 마이너스 9구나 라는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b 알았어요? a 더하기 b k래요. 요거. 그럼 b의 값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8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2 이항시켜주면은 우리의 a 값은 3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0이니까. 우리의 b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8과 3을 더해주면은 우리의 k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뭘 구하나 봤더니 뭘 구해달래요? g의 마이너스 k를 구해달래요. 그럼 마이너스 k는 뭐가 된다? g의 5가 된다. g의 5를 구해주세요. 자, g의 5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봤더니 a가 3이에요. a가 3이면 3보다 큰 쪽에 5가 있으니까 아까 여기로 그래프로 보면은 a가 3인데 어디에서의 함수값? 5에서의 함수값. 5에서의 함수값은 우리가 저 g를 두 개로 나눈 것 중에서 아래쪽에 대입하는 거죠. 그럼 g5라는 것은 f에다가 x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고 5를 집어넣고 더하기 2 곱하기 a라고 했는데 2 곱하기 a가 3이었어요. 더하기 a는 얼마? 3. 그럼 얘는 뭐다? f에다가 11 거기에다가 3을 집어넣어 주세요. a도 알고 b도 알죠? 자, 그냥 선생님 빨리 계산할게요. 계산은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f11에다가 3을 더해 계산해보면 숫자 넣는 거 생략할게요. 우리 f도 구했잖아요. a도 구했고 b도 구했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 더 써보면 fx가 뭐였으니까 x-a분의 bx였으니까 a에다가 또 계산 넘어가려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a에다가 3 집어넣고 b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되죠. 해서 fx에다가 11을 집어넣으면은 요 값이 나와요. 3 더해주면. 그러면은 얘 찾았고 얘를 모두 다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곱해주면 답은 192가 나옵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풀었어요. 자, 엄청 길죠? 자, 복잡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셔야 되고 평행이동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대해서 나눠져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그게 평행이동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여기가 잘리고 잘리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교점이 y는 t라는 직선이 올라오면서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분석해야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수능 30번이 이래요. 주어지는 개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값의 범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막 달라지는데 그 그래프를 네 해석할 수 있니? 이거를 우리가 수능 보는 날까지 계속 겪게 돼요. 그래서 총평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래프를 읽어내는 능력,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로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자, 고생 많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본 친구들, 21년에 시험 본 2학년 친구들 수고 많이 했고요. 이 복습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문제 더 잘 풀 수 있는 능력 키워보도록 하고요. 22년에, 23년에, 24년에 2학년 친구들 예습해가지고 우리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우리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자고요. 수고 많았어요. 빠이.